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정을 재개했지만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민생, 실용, 통합정부가 되겠다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당 선대위 전면 해산에 이어 당대표 탄핵 제안까지 나온 국민의힘 상황과 여야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이 악화일로입니다. 선대위 개편 발표 이후 훈풍도 잠시 이 대표가 어젯밤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했다며 윤 후보와 결별을 선언한 건데요. 이 대표 행동에 불만이 쌓여왔던 의원들은 결국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전해드린 이 대표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예진 기자. 네, 현재 일총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조금 전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총 개최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고 결국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당내 오랜 불신과 반목을 털어내기 위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의결한 겁니까?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하긴 했는데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총에서 이 대표 발언을 들은 후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결의안은 이 대표에게도 전달된 상태입니다. 홍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내용이 휩싸인 건데요. 이번엔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이번 갈등은 어젯밤 이 대표가 SNS에 자신의 제안을 윤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별을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윤 후보가 이 대표가 제시한 출근길 인사에 나서면서 잠시 화해 분위기도 연출됐지만 윤 후보가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면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철규 의원을 부총장에 임명한 것은 윤 후보가 쇄신의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비공개 의총에선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가 변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 대표를 내치면 세대 내전이 되고 대선에서 자동 패배라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퇴 촉구 메시지로 결의안을 마무리했지만 극한으로 표출된 당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해체 이후 처음으로 의총에 참석해 겸손한 자세로 절박하게 뛰겠다며 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모두 지역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이후 민생, 실용,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집중해온 이재명 후보. 자신이 집권한 차기 정부는 민생, 실용, 통합정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행정학계 토론회에 참석해 민생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면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는 통합정부로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실용적 입장에서 국민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다만 통합정부와 연립정부는 다르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연합, 연대를 통한 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장은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 라고 이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이제 전문 관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라면서 의심을 하고 그렇지 않아 부정을 하고. 앞서 이 후보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40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 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서 합의를 이룬 부분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는데 여야 대선 후보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화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펼친 박병석 국회의장.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는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며 개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개헌 논의의 시기는 대선 직후, 이를 위해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개헌 논의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개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박 의장은 합의를 이룬 부분은 먼저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올 6월 지방선거를 주목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 후당의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도 코로나 관련 민생 입법을 가장 먼저 다루는 등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국회 차원의 여야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번 여야 대선 후보는 소위 영선 후보들인 만큼 국민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여야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공사장 화재 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수처와 검경의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물 안전지침 관련 법 적용을 확대하고 진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거나 지어진 채 사용 중이거나 이 법안 통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나서 새로이 지어지는 그런 냉동 물류 창고들에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그 지휘관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어떤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작년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고 또 소방관 분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희생이 있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보 조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며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만약에 정부 측에서 이게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으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당은 통신자료 조회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용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내역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마치 무슨 불법 도감청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좀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하고 좀 방어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부분은 제대로 알리겠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적조회라든지 주민조회와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만약 한다면은 수사 초기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는 3월부터 독서실과 학원에서 백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게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전 장관은 제약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경찰력 부족에 따라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등 대기업 계열사의 쪼개기 상장이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주최로 소액 주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계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신규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LG화학의 주가가 지난해 최대 48%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핵심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중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가 큽니다.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핵심 사업 이탈과 신규 주주 유입으로 가치는 희석되고 지배주주들의 들러리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알짜 사업을 엑기스만 추출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거를 일반 주주한테 안 나눠주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몰취하죠. 100% 독식 효과가 생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자회사 주주의 집단 소송 우려 등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회사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너무 심하게 제약이 당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먼저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엔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도 같은 차원에서 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심사를 좀 할 예정이고요. 주주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 노력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쪼개기 상장으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거나 성관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법에 있어가지고 경영진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충실 의무와 성관주의 의무를 명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모회사 주주의 보유수 비례 신주 우선 배정권과 신주 인수권을 각각 공약한 상황. 여야 대선 후보들이 1,000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와 금융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하고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청년 후보자 기탁금을 50%로 인하하고 당 공천기구 구성원 20%를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나눠주고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순환 개발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직능단체 모임이나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후원할 수 없고 정당 정책 홍보와 선거대책기구 등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혼자 출연한 게 처음인데. 네, 맞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선대위 해산이라는 이제 승부수를 띄웠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선택하면서 이 후폭풍은 없습니까?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이 홀로서기라는 초강수가 이 확실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거란 이 비판적인, 이 비관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김 전 위원장과 손을 잡은 이유가 이 중도회원 확장을 위해서였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면서 윤 후보의 이 청년층 공략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김 전 위원장까지 빠지면서 중도층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일각에선 킹메이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 때문에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도 윤 후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김 전 위원장과 마찰을 빚게 되면 윤 후보에게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부인 리스크에 아직 접점을 보이지 않는 이준석 대표와의 결합 문제도 윤 후보가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제 결합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결합이 뭐 가능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여부에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이게 5시 넘어서 그 국민의힘 자체 의총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언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 방송 직전까지는 뭐 특별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직 특별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먼저 이준석 대표의 결합 가능성부터 살펴보자면 초반 기류는 이 대표가 선대위 개편 방향에 기대를 내비치면서 좀 합류 가능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윤 후보 측에 지하철 출근길 인사 같은 이른바 연습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거절되면서 다시 갈등 국면을 빚게 된 건데요. 이 대표는 SNS에 연습 문제가 거부됐다,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류는 오늘 아침에 또 뒤집혔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 이 대표가 제안한 출근길 인사에 나선 건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 대표가 내놓은 숙제를 윤 후보가 고심 끝에 했다는 것은 이 갈등 봉합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게 연습 문제를 푼 거냐라는 이제 기자 질문에
뭐 직답은 이제 피한 상황이고, 네. 당내 분위기 여전히 좀 그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촉구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를 제안했습니다. 네. 윤 후보의 지지율 급락을 이 대표의 사퇴로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이 당 대표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당대표 사퇴를 제안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대표 사퇴 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등장한 건데요. 네. 다만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선거가 세대 결합이 아닌 세대 매장이 될 거라면서 이 대표 사퇴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줄곧 당대표 사퇴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게 의총 결의가 현실화되면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여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공약이 연일 화제인데 이게 탈모 공약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해서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검토 단계이긴 한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탈모로 고민받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2030 세대가 42.9%를 차지합니다. 모두 23만여 명인데요. 그렇다고 현재 모든 탈모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이런 병적 탈모로 구분돼서 건강보험에는 적용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유전과 노화로 인한 탈모는 미용 목적이라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공약 소식을 빠르게 확산됐고 탈모 치료제와 이 탈모 샴푸 같은 이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 같이 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청년 탈모 비대위 간담회까지 열면서 공약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퓰리즘 논란도 이제 뒤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제정을 이제 생각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건강보험 제정을 고갈시킬 수 있는 이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생명에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1,000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면 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강도 깊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용호 의원은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면서 허위 가장성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그저 표만 바라보고 국가의 운영 원칙을 짓밟는 모퓰리즘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일각에선 이 비싼 탈모 치료제 가격 자체를 낮추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탈모 공약에 가세했는데요. 안 후보는 건강보험 적용보다는 탈모 치료제 카피약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환경이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탈모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이 신약 개발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화제를 모은 탈모 공약이 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그치지 않도록 공약 설계 단계부터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홀로 서기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과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출근길 깜짝 인사입니다. 계속되는 당 내홍에 선대위 전면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띄우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 여의도역 5번 출구에 깜짝 등장해서 출근길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나타난 윤 후보, 시민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새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선거철에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서 후보들이 인사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일종의 선거 운동 필수 코스 중에 하나지만 윤석열 후보에겐 처음입니다. 윤 후보는 새롭게 선대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었다고 출근길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오늘 지하철 인사,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 측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밝힌 이른바 3가지 연습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를 염두에 둔 연습 문제 풀이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윤 후보는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하니까라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도 오늘 지하철 인사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바도 없다면서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홀로 서기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윤석열 후보. 과연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잘 수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출근길 인사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당이 3개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민의힘과 달리 원팀 행보와 정책 행보에 힘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엔 당이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반당. 오직하면 관피야, 모피야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엔 여당, 야당, 그리고 관당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과 타성에 빠진 관료사회를 관당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 이행률은 결코 혼자 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정 경험을 부각한 이 후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체감하게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각국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7개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 이전보다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선 여당, 야당, 관당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질 않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오늘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게 대선 판세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뉴스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전면 해산을 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되나요? 사퇴를 했으니까 전 원내대표가 대표에게 직접 이제
그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상 총회 의결로는 당 대표를 탄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 단순히 좀 상징적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직입니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의원들하고 뭐 후보 이런 분들이 좀 다시 생각해달라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원내대표고요. 이게 당 대표를 이렇게 좀 사퇴시킬 수 있는 강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뭐 나서서 뭐 최고위원회 또 뭐 전국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소집한다든가 뭐 당원들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가능을 할 텐데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압력을 의원들이 강하게 넣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굳이 이제 당원 당규를 따져 보면, 근데 당원 당규에 없는 방식으로 대표를 뭐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원 당규에 보면 탄핵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국민 소환제 비슷하게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대표를 소환한다고 당원들 서명을 받고 어쩌고 하다 보면 대선 끝나죠. 아마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뭐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다면 의원총회에서 뭐 사퇴 결의안 설령 뭐 그 투표를 통해서 만약 가결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무슨 당원 당규상 또는 법률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압박력이죠. 근데 압박력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또 당직자들 사퇴했다가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책위의장은 후보가 재신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 정도는 뭐 혹시 그게 이제 대표한테도 일종의 사퇴 압박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나는 사표를 내지 않겠다 이미 천명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법률적 이런 영향력을 보이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용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의원총회에 가서 자기 해명을 길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압박을 느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의총회 그 발언이 분위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해명하고 앞으로 뭐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자 이런. 아니 그리고 뭐 결론은 되게 뭐 잘 해보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지금 이준석 대표의 해명하고는 약간 엇나가고 있죠.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아마도 뭐 잘 해 나가겠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제발 우리 후보 좀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답을 안 한 것 같던데. 네, 두 분 모두 그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좀 식물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선택과 행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약간 용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탄핵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직자를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한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사퇴를 시킨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길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했어요. 나로서는 이런 점 때문에 그랬다 뭐 했고. 이번 대선에서 지면 우린 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망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오늘 오후에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좀 다툼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대외적으로 지금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대선은 뭐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봉합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단 지금 현재 그 양측의 뭐라고 할까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최고조에 지금 달아가 있거든요. 그렇다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뭐 김종인 위원장과 뜻이 잘 맞는다, 뭐 척하면 척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또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오늘 오전에 뭐 그 권영세 사무총장이나 이런 임명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뭐 그냥 몇 시간 내에 눈녹듯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그 어떤 힘겨루기 같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최후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이 그것도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일단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좀 뭔가 길을 꺾고 가겠다 이 생각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권영세 사무총장이나 뭐 이제 다른 여러 본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물밑 노력들이 성과가 있으면 며칠 내로 이게 개선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갈등은 지속되고 서로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당대표 사퇴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대표 거취 문제는 제 소감 밖의 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오늘 의총에 참석해서는 의원들에게 함께 뛰자는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제 부족함의 탓입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더 절박하게 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초슬림 선대위로 재판짜기에 나섰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선대본부장 그리고 사무총장 겸임 문제와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을 두고는 이 대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습니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선대위 면면, 윤 후보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권영세 지금 신임 사무총장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나중에 결국 찬성하긴 했지만 초반에 이제 상정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임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쪽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대충 윤핵관 계열이다. 아마 이래서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강행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아마 지금 너무 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당무 우선권을 활용을 해서 아마 강행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갈등이 이렇게 자꾸 증폭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폭발하게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서 지금 뭐 권영세 사무총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거중 조정을 자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다.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지났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 안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은 약간 뭐 본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것이니까 약간은 좀 이해를 해줄 측면도 있는데 이 바탕에는 또 약간의 노선 싸움도 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위원장 또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은 2030을 좀 우리 보수가 끌어들여서 좀 세대 동맹론으로 이번 대선을 이겨보자 이런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기존 의원들은 아니 그럴 거 없이 반문재인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여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후자 반문연대론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사실상 쫓아내고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그었다는 선택이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꼭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닙니다. 대선에서 유불리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른바 2030의 민심을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2030 대상의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조금 밀리는 물론 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급한 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위 그 윤핵관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이제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긴 했지만 비선에서 영향력은 여전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뭐 그런 면은 있겠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당 안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과거 법사위 때부터 이제 안면이 있던 의원들하고 또 같은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좀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너무 좀 지나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후보면 당연히 그 주위를 둘러싸는 문고리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물론 공식 선대위에다가 힘을 실어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핵심 관계자들 말로 뭐 기사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윤핵관하고 문제 삼는 김정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그런 문제 제기도 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핵관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 김근식 교수, 뭐 금태섭 전 의원, 뭐 다 그 김핵관 아닌가요? 네, 이번에 다 물러난 인사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네, 이제 네. 물러난 것인데 그런 거 하면 이준석 대표는 핵관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는 없겠습니까? 뭐 정진상 부실장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측근과 친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핵관이기 때문에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 같이 여의도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치를 했는데 네.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지적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어느 쪽에 뭐 치중해서 자꾸 뭔가 어긋나는 그 정치 정도에서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 있지만 네. 그 핵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제 아까 이재호 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누구든 어느 정치인이든 늘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새롭게 선대위를 꾸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는데 윤 후보가 과연 이 두 사람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주변에서 상당한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본인들은 지금 그럴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같은 당이고 경선 후보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본인들이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당뿐만 아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늘 경선 뒤에는 경선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 정치인의 그 성격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선에서 진 정치인은 좀 이렇게 쉬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승복을 하고 지지 유세를 해주는 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겠지만 정치인도 사람인데 아니 경선에서 지고 나서 신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유명한 그 경선 박근혜 후보가 멋지게 경선 승복 현장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어떤 지지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참 그것만 해도 대단한 내공이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한테 원팀이 돼서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처럼 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요구예요. 이분들이 크게 이렇게 방해만 안 하는 것도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뭐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선될 것 같으면 사실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와서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민주당 쪽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 분위기를 타고 또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와서 야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기대를 지나치게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원팀은 좀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2007년에 그 경선에서 지고 그러면서
지원 유세하고 곧바로 이렇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정도의 이 그릇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에 훗날을 도모할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본인들이 정치를 다시 또는 대선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야권 지지자들의 대부분을 다시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그릇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승복하고 지금 본부장을 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어도 뭐 차기가 될지 차차기가 될지 정치적으로 이 경선 주자들이 낙선한 경선 주자들이 재기하기 위한 발판은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오히려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크다는 걸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우리 최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5년 뒤에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정치 도의상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될 몫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것까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곤란해요. 그건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당원으로서 또 경선을 같이 뛰었던 경쟁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차기 행보를 또 바라보고 있다면 뛸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뭐 쉽지 않다. 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여부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2030 지지율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조금 앞서는 그런 결과,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다면은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이제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단일화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항, 뭐 협의서부터 해가지고 두 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과목처럼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례도 많이 있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로 대선 승리했고요.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성공했는데 대선은 실패했죠. 이게 단일화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처럼 다자구도에서는 좀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 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갈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마 지금 있는 지지율마저도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다만 물밑에서는 뭔가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도 움직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단일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단일화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왜 단일화 하겠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내 후보 지위를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일화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단일화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꽤 지지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에 오히려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잘하면 내가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단일화가 더 성사가 빨리 돼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때 오히려 빨리 단일화 가능성이 그게 바로 있을 수 있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입니다. 네.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그 합의에 이뤘던 것은 사실은 그때 객관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로서는 정몽준 후보가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는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무현 후보는 내가 합의만 하면 내가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둘이 비슷해진다면 오히려 단일화의 분위기 이건 더욱더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례도 있어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하고 안철수 두 분이 여론조사 단위로 했는데 누가 될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가 바로 후보 단일화의 역동성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두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해질수록 단일화에 돌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모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이번 공약으로 30% 후반인 박스권 지지율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래 탈모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러나 아마 공약으로 현실화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탈모 문제 가지고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질병성 탈모는 지금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미용 목적의 탈모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같은 신약은요 보험이 안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서도 지금 보험을 다 커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탈모 일부 좀 미용 목적의 탈모 이런 것까지도 다 한다? 이거는요, 그 건강보험의 그 원리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도 또 임플란트 뭐 다른 거 해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현실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표는 좀 될 것이다. 일단 선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탈모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30%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누가 40%대를 기록한 적은 거의 없어요. 30% 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 후보 없다를 빼고 나서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이재명 후보의 35, 6% 정도는 한 40, 한 5, 6%까지 올라갑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이 40% 초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큰 실수하지 않고 상황 관리를 잘 하면 승산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재명 후보 관련한 뭐 비리 의혹 이런 게 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 아직 2달이나 남았어요. 네.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으로 저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좀 낮은 자세로 이대로 쭉 가는 이런 지금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뭐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뭐 지지율도 그렇고 당 내분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두고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새 출발의 모습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바로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저런 그거는 과거에 못 보던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새 출발은 새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정치 스타일을 좀 바꿔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윤석열 후보 정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평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보면 좀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아니 저분은 뭐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해서 불려 나온 사람인데 지금 뭐 온갖 고생 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또 책임을 혼자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가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이 그동안 이제 토론에서 그 윤석열 후보 짠하다는 뭐 이런 언급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당대표 사퇴 제안이 나온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이것이 그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 들어오면서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